안녕하세요. 들으시기 전에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관계가 한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뒤집어지는 걸 경험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10년을 함께해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후자였습니다. 10년을 옆에서 지켜봤는데도 그 사람을 제대로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두 사람을요. 바로 제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감정이 복잡해지는데요. 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용기를 내서 꺼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조그만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살림을 도우셨죠. 예전보다 시계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굶주리지도 않는 딱 평범한 집이었어요. 저는 외동이었는데 하루 종일 돋보기를 눈에 대고 시계를 고치는 아버지 옆에서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혼자 보내는 시간에 익숙한 편이었죠. 조용하고 남한테는 잘 기대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게 나중에 시집살이를 버티는데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가 30 초반이었을 때였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였는데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죠. 키가 크고 외모도 말끔했는데 그것보단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었어요. 과장하지 않고 티려하지 않고 딱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저랑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었죠. 데이트할 때도 설계 얘기를 자주 했는데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의 일을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 특유의 눈빛이 있잖아요. 반짝이는 눈빛이요. 남편한텐 그게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자상하고 세심한 편이었달까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주고, 제가 좋아하는 걸 기억해뒀다가 따로 챙겨주기도 했고요. 딱히 흠잡을 데가 없는 남자친구였죠. 근데 딱 한 가지, 본인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랑 사이가 어때? 나쁘진 않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운 분이셔. 미리 말해둘게. 어떻게 까다로운데? 그냥 뭐 쉽게 마음을 안 여시는 분이야. 너가 잘 해드리면 되는데 처음엔 좀 힘들 수도 있어. 남편이 그 말을 꺼낼 때 뭔가 말을 신중히 고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더 이상 얘기를 늘리지 않으려는 것 같은? 근데 그때는 그냥 관계가 좀 서먹한가 보다 싶었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나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꽃을 사들고 갔고 인사도 공손하게 했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셨어요. 남편이 25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죠.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는데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더니 그냥 들어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딱히 따뜻하게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놓고 불쾌해하시는 것도 아닌 그냥 무표정이셨죠. 마치 며느리 후보 면접을 보시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시고 먼저 말씀을 걸어주는 법이 없었죠. 남편은 중간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저에겐 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요리 참 잘해요. 나중에 같이 음식 해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딱 두 글자. 저는 그날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물었죠. 어머니가 나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아니야, 원래 저러셔. 처음 보는 사람한텐 잘 안 웃으시거든. 신경 쓰지 마.
근데 날 보시는 눈빛이 좀 진짜 원래 저러신다니까. 내가 보장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실 거라는 그 말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한결같이 저에게 거리를 두셨어요. 차갑다기보단 딱 일정한 거리 이상은 허락을 안 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선을 넘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는 주방에서 열심히 움직였어요. 어머니 옆에서 뭐든 도우려 했고, 어머니가 하시는 방식을 눈여겨봤다가 그대로 따르려고 했죠. 전 부치는 것도 나물 무치는 것도 심지어 간 맞추는 방식까지도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보시면서 한 번도 잘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틀렸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셨죠. 어머니, 이 나물 이렇게 무치면 될까요? 그렇게 해. 간이 맞을까요? 먹어봐야 알지. 대화는 항상 그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올 때마다 뭔가 허탈한 기분이 들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성격이 한번 시작한 걸 중간에 놓지 못하거든요. 명절마다 빠짐없이 시댁에 갔고,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실 때면 챙겨드렸고, 어머니 생신엔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봄이었을까요?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셔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현장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혼자 모시고 갔죠. 대기실에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그 시간 동안 어머니랑 둘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색하다면 어색한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 그게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진료 끝나고 나오면서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배고프지 않아? 어머니는요? 나야 뭐 괜찮은데. 저는 조금 배고프네요. 어머니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칼국수가 먹고 싶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먼저 말씀하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내신 것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한테는 엄청 큰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칼국수 집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칼국수를 드시면서 처음으로 본인 얘기를 조금 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 얼마나 힘드셨는지요. 영감이 갑자기 가고 나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밥도 넘어가질 않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근데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이야. 다들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괜찮냐고 계속 묻는데 그 말이 위로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안 괜찮은 거 나도 아는데 계속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힘들었어. 그래서 그걸 혼자 다 감당하신 거예요? 뭐 어쩌겠어, 내 일인데. 어머니가 그 말을 담담하게 하셨는데 저는 그 담담한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있을지 짐작이 갔어요. 평생 혼자 감당하는 게 몸의 뱀분이었던 거죠. 그게 가족한테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날 칼국수 집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셨죠. 수연아, 오늘 고마워.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병원 데려다 준 건 말고 그냥 옆에 있어줘서. 그 말씀이 저한텐 오래도록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어머니랑 칼국수 먹었어. 어머니가 먼저 가자고 하시더라고. 그래? 응, 어머니가 오늘 시아버지 얘기도 조금 하시던데 혼자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 그건 다 지난 얘기야. 신경 쓰지 마. 그 반응이 제 마음에 좀 걸렸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마음을 저에게 조금 여신 것 같은 날인데 남편은 그냥 다 지난 얘기라고 치부해버렸거든요. 뭔가 화제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죠. 근데 그때는 그냥 남자들이 감정 표현에 서툰거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어머니와 거리를 조금 좁혀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임신을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죠. 12주가 채 안 됐을 때 유산을 했거든요.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서 너무 멍했어요. 울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달려와 손을 잡아줬고 친정엄마도 올라오셨죠. 다들 위로를 해줬는데 저는 그 말들이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그렇게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예고도 없이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그냥. 어머니는 그 말씀만 하시고 제 옆에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위로의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계실 뿐이었죠. 그러다 슬그머니 제 손 위에 어머니 손이 올려졌어요. 저는 그 순간 왈칵 울음이 터져버렸죠. 그날 낮부터 참고 있던 게 다 쏟아진 거예요. 소리를 못 내고 그냥 이불을 붙잡고 울었는데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로 그냥 계속 거기 계셨죠.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울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 어머니 눈을 봤는데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말이 없는 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이분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진짜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 어제. 나도 말씀드렸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잡고 계셔 주셨는데 나 그날 처음으로 많이 울었어. 그래? 어머니가 그러셨어? 남편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불편한 것 같기도 한 그 표정이 제 눈에 걸렸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그렇게 하신 게 의외였나 보다 싶었거든요. 시어머니 생신은 제가 매년 챙겼는데 어느 해 생신 때 일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미역국을 끓여갔습니다. 생신에 미역국은 당연한 거지만 그날은 시어머니가 어릴 때 좋아하셨다는 조개 미역국을 일부러 배워서 끓여갔거든요. 시누이 은정 씨한테 물어봐서 알아낸 거였죠. 어머니는 미역국 냄비 뚜껑을 여시더니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조개 넣었네. 은정이한테 어머니 이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언제 물어봤어? 저번에요. 어머니 생신 때 뭐 드시고 싶어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알려주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옆에서 상을 차리는 걸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밥 먹으면서 보니까 미역국 그릇이 싹 비어 있었죠. 다 드신 거였습니다. 그날 식사가 끝나고 어머니가 설거지를 대신 해주시는데 은정 씨가 저한테 슬쩍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엄마 오늘 표정 봤어요? 미역국 드실 때. 무슨 표정이요? 웃더라고요, 혼자서. 엄마가 밥 먹다가 혼자 웃는 거 나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설거지 하시는 어머니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안 보였지만 어깨가 조금 가벼워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제 착각이었을 수도 있지만요. 근데 그날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식사 내내 말이 별로 없고 집에 오는 길에도 조용했죠. 여보, 오늘 어디 안 좋아? 아니, 근데 왜 말이 없어? 그냥 피곤해. 저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남편이 시댁 얘기가 나오면 조금씩 말이 짧아졌어요.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면 대답은 하는데 뭔가 말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내가 어머니한테 너무 자주 가는 게 불편한 거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요즘 어머니 얘기 꺼내면 반응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피곤한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대화를 끝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괜한 싸움을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머니한테 겨우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남편한테 불편하다면 속도를 좀 조절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에 신우이 은정 씨한테 연락이 왔죠. 언니, 저 다음 주에 올라갈 건데 시간 돼요? 엄마 때문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전화로 하기엔 좀 긴데 직접 보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은정 씨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할 말이 있으면 바로 하는 사람인데 결국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은정 씨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더군요. 언니, 저희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나이 드시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엄마가 저한테 같은 말을 3번이나 하셨거든요. 본인이 했던 말을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냥 넘겼는데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빠한테도 말했는데 바쁘다고 자꾸 미루고 그래서 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다음 주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은 또 현장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혼자 모시고 갔죠. 검사 결과는 치매 초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초기라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진행을 늦추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규칙적인 생활, 인지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고요. 저는 진료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꽤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침착하셨습니다. 그렇구만. 오래 살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니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뭘 더 어떻게 해. 이미 진단이 난 건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처음으로 먼저 말씀을 거셨어요. 수연아. 네, 어머니. 고마워, 오늘. 딱 3마디였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겨우 참았죠. 별 말씀을요. 제가 당연히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란 거 안다.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병원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 병원 결과 나왔는데 치매 초기라네? 그래. 아직 초기라 일상생활은 괜찮은데 관리를 잘 해드려야 한대. 알겠어. 남편은 알겠다고 말할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다든지 어떻게 하자든지 그런 말이 없었죠.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어요. 그래도 본인 어머니인데 좀 더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줄 알았거든요. 여보, 어머니한테 자주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일주일에 2~3번은 들를 생각인데.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그때도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편이니까 걱정이 돼도 그게 말로 안 나오는 거겠지 싶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어머니는 스스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 정신이 멀쩡할 때 해놔야 할 것들이 있어. 어머니,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해놔야 돼. 나중에 내가 못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가장 먼저 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어머니한테 직접 들었죠. 유언장을 써뒀어. 변호사 불러서 공증까지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복잡한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 혼자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혼자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수연아. 네. 이거 아직 준혁이한테는 말 안 했다. 내가 때 되면 말할 거야. 그 말이 좀 의아했지만 때가 되면 말할 거라고 하셨으니 저도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오늘 뭐하고 왔냐고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남편한테 어머니 유언장 얘기를 꺼냈더니 남편 표정이 이상했어요. 유언장을 써놓으셨어? 언제? 나도 오늘 들었어. 변호사 통해서 공증까지 받으셨다고. 그걸 왜 나한테 먼저 얘기 안 하시고. 그 말투가 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가 때가 되면 직접 말씀하실 거라고 하셨어. 그래도 그냥 아들한테 먼저 말씀하시지. 여보, 그게 왜 이상해? 어머니가 그렇게 정리하고 싶으신가 보지. 아니, 그냥 내가 먼저 알았으면 했어.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길에 시어머니 댁에 들렀죠. 요즘 자주 들르는 터라 따로 연락 없이 가기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외출 중이셨습니다. 문 앞에서 전화를 드렸더니 동네 복지관에 인지 프로그램 하러 가셨다고 열쇠는 화분 밑에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들어가서 어머니 오시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집안을 살짝 정리하면서 기다렸는데 거실 서랍장 위에 종이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무심코 보니까 어떤 봉투였는데 봉투 겉에는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봉투가 이미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누가 이미 열어본 것 같은 상태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봉투를 바라봤어요. 열어보면 안 된다는 생각과 이미 누군가 열어봤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얘기를 들었을 때 방으로 들어가던 남편의 뒷모습이 생각났죠. 결국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은 제 생각보다 길었어요. 재산 목록이 먼저 나왔고 배분 내용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가 직접 손으로 쓰신 것 같은 문장들이 있었죠. 변호사가 정리한 문서 뒤엔 어머니가 따로 덧붙이신 것 같았습니다. 재산은 남편과 은정 씨 그리고 저 셋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제 몫이 따로 지정되어 있었죠. 저는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따로 몫을 지정해 놓은 경우가 흔치 않으니까요. 다시 읽어봤지만 맞았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도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걸 너가 읽게 될지 모르겠다. 읽게 된다면 내가 직접 전해주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나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야. 평생 그게 나의 가장 큰 흠이었지. 너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서툴렀다고 해서 마음은 없었던 건 아니다. 너는 내 며느리 중에 가장 오래, 가장 성실하게 내 곁에 있어줬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안다. 무릎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치매 진단 맞던 날도 항상 너가 있었어. 준혁이 일은 너가 언젠가 알게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영영 모를 수도 있고. 근데 만약 알게 된다면 그게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오래도록 알고 있었고 오래 걱정했어.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아들이니까 내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 믿지도 못하면서. 그게 내가 제일 부끄러웠던 일이다. 고마워 수연아. 너가 내 며느리여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듣고 싶었던 말들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잘했다는 말, 고맙다는 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말.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에 걸린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제가 언젠간 알게 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오래 알고 있었고 오래 걱정하셨다는 그 말이요.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 뭔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얼른 유언장을 도로 봉투에 넣으려고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신 것 같았죠. 읽었니? 어머니 죄송해요. 봉투가 열려 있어서.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을 여셨죠. 열려 있었다고. 네,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준혁이가 왔다 갔나 보네. 어머니, 유언장에 남편 얘기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연아, 앉아봐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그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지는 순간 저는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야. 어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30 초반이었을 때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설계사무소를 다니면서 따로 소규모 투자를 해보겠다고 했대요. 처음엔 용돈벌이 수준으로 시작한다고 했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는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대요. 분명히 있어야 할 돈이 없었던 거죠.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어. 근데 다시 확인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준혁이한테 물었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모른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병원비 나간 거 아니냐고. 자기도 모른다고. 근데 내가 다 찾아봤거든. 통장 내역을 말이다. 준혁이 이름으로 이체된 게 있더구나.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얼마였어요? 3천만 원. 준혁이는 나중에 다 인정했어. 투자를 하다가 손실이 났는데 메우려고 잠깐 썼다고 돈 갚겠다고 했지. 그래서 갚았어요? 2년에 걸쳐서 갚긴 했어. 근데 갚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그것도 내 남편 돌아가고 내가 제일 힘든 시기에. 어머니가 창밖을 보시더군요. 오래도록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진정되셨는지 천천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부터 알았어. 얘는 궁지에 몰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손을 댄다는 걸.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내치지는 못했지. 근데 더 이상 믿지는 못하겠더라고.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다. 사람이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보이게 돼. 너한테도 마음 열지 못했던 게 어찌 보면 그때의 일 때문이지. 미안하다.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아들 때문에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된 어머니가 10년 동안 저한테도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셨던 거잖아요. 저는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거리를 두신 거예요? 처음엔 그랬지. 근데 수연아. 네. 너는 달랐어. 시간이 갈수록. 무려 10년을 봤다.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표현을 못했어. 여태껏 그렇게 살아온 게 쉽게 바뀌진 않더라고. 그건 내 잘못이다. 어머니, 저한테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있어. 너가 그렇게 애썼는데 말 한마디를 못 해줬잖아, 늘.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어깨가 작고 가늘어 보였어요. 수연아, 너 그거 알아? 너가 조개 미역국 끓여왔던 날, 나 밥 먹으면서 혼자 웃었다. 은정이가 말해줬어요. 그랬어? 창피하게. 창피하지 않아요. 저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이 기뻤어요. 어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수연아. 진짜로. 저는 그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운 날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저는 남편을 기다렸어요. 머릿속이 참 복잡했죠.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 유언장에 적힌 어머니의 손글씨, 그리고 유언장 봉투가 이미 열려 있었다는 것. 남편이 유언장을 먼저 봤다는 게 거의 확실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니 댁 다녀왔어. 어머니는 어떠셔? 똑같으시지 뭐. 근데 나도 유언장 오늘 읽어봤어.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그 자리에서 굳더군요. 봉투가 이미 열려 있더라고. 아마 당신이 본 거겠지. 수연아,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결혼 전의 일도. 남편이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는데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유언장 있다는 거.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날 저녁에 당신이 방으로 혼자 들어갔잖아. 그날 밤에 몰래 어머니 댁에 다녀온 거야? 그럼 내용도 다 봤겠네. 남편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연아, 그게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있다가 말하더군요. 사실 당신 몫이 따로 있는 거 봤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고. 그래서 그냥 복잡했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복잡했다고?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마음 쓰신 게 복잡했어? 그게 아니야.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러신 거니까. 어머니가 당신한테 말씀을 못 하신 이유가 있잖아. 당신도 알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니 돈 건드린 거 나한테 말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러면서 어머니가 왜 나한테 차갑냐고 물었을 때 당신은 어머니 원래 저러신다고 10년 동안 그 말만 했잖아.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알아?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사람을 못 믿게 됐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10년을 어머니 마음 얻으려고 애썼어. 당신은 그걸 다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고. 수연아, 나도 그때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그건 오래전 일이고 오래전 일인 게 중요해? 어머니는 지금도 그 기억을 안고 사시는 것 같던데.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더 많은 걸 물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남편은 결혼한 뒤로도 몇 번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손실은 없었다고 했지만 잃은 적도 있었대요. 그때마다 저 모르게 처리했다고 했죠. 제가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어머니 병원을 계속 미뤄온데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진행될수록 요양원이나 간병 문제가 현실이 되고 그게 재산 문제랑 맞닿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언장을 먼저 확인하러 다녀간 것도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몫을 남긴 걸 보고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것도 다 연결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마음을 여시는 게 남편한테 불편했던 이유도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저한테 가면 갈수록 그게 재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계산이 먼저였던 거죠. 10년 동안 남편이 저한테 잘했어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 자상함 뒤엔 제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것도 그날 밤 저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게 이게 다야? 남편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냐고. 그게 다야. 저는 그 대답을 믿진 못했죠. 바로 대답하지 못했으니까요. 궁지에 몰리면 가까운 사람한테 손을 댄다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오래 보셨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건 그날 밤이 아니었어요.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많이 달라지려고 노력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력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어머니 손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오래 알고 있었고 오래 걱정했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남편이 달라지겠다는 말보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지고 계셨던 그 무게가요. 마치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던 날 남편은 오래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수연아.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당신 곁에 있으면 나한테 숨기는 게 얼마나 더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게 무서워. 수연아, 나는 당신 어머니처럼 평생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건 시어머니를 보러 간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때쯤 요양원에 들어가 계셨어요.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혼자 지내시기가 어려워지셨거든요. 요양원이 시댁 근처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도요. 처음에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러 갔을 때 어머니가 짐을 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수연아, 나 뭘 갖고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내가 그래도 오래 산 것 같은데 짐이 별로 없네. 그 말이 저에겐 슬프게 들렸어요. 한평생을 사셨는데 짐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 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머니 옷을 개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날도 담담하셨어요. 방에 들어가시면서 창밖을 한번 보시고는 해가 잘 드네. 딱 그 한마디를 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어머니 딴에는 괜찮다는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었어요. 좋은 날엔 저를 알아보셨고 나쁜 날엔 제가 누구인지 헷갈려 하셨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 손을 잡아주시는 건 항상 똑같으셨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는 날에도 제가 손을 들이면 꼭 잡으셨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좋은 날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알아보시곤 환하게 웃어주시더군요. 제 이름도 불러주셨죠. 수연아, 왔어. 네, 어머니. 오늘 안색이 좋으세요? 그래, 나 오늘 밥도 잘 먹었어. 잘하셨어요. 오늘 날도 좋은데 산책 나갈까요? 그래, 나가자. 어머니 손을 잡고 요양원 마당을 걸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걸으시면서 꽃 한 송이를 가리키셨죠. 저건 뭐야? 수선화예요. 예쁘네. 어머니가 수선화를 보시면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보셨죠. 준혁이는? 어머니, 저 이혼했어요. 어머니가 한참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잘했다. 딱 두 글자였어요. 근데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위로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던 사람의 씁쓸함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냥 걸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은정 씨가 연락을 해줬습니다. 언니, 나 언니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은정 씨가 미안해할 거 없어요. 그래도요, 언니가 없었으면 엄마 혼자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오빠는 그걸 몰라요, 아직도. 은정 씨, 근데 오빠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는데 확실히는 몰랐어요.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해도 언니한테 어떻게 말해요. 제 오빠인데. 맞아요. 그게 어렵죠. 언니, 그래도 나는 언니가 우리 엄마 곁에 있어줬던 거 아직도 진짜 감사해요. 오빠가 못해드린 걸 언니가 다 해드렸어요. 은정 씨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으면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몰랐어도 세상이 몰랐어도 어머니만 아셨으면 됐어요. 10년 동안 제가 쌓아온 게 결국 어머니 마음에 닿았다는 것, 그거면 저한테는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날엔 같이 산책을 하고 몰라보시는 날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죠. 말이 오고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가 됐으니까요. 어머니가 처음에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어머니 옆에 그냥 있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마음을 쌓는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10년 동안 말 한마디 없으셨던 어머니가 유언장 한 장에 그 모든 마음을 담아 놓으셨으니까요. 표현이 서툰 사람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방식이 다른 거죠. 또 하나는 자상한 것과 솔직한 건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좋은 사람인 것의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곁에는 진심이 담긴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혹시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걸 10년에 걸쳐서 알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